안녕하세요. 마음의 풍경을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의 방이나 집이 발 디딜 틈 없이 물건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그것을 단순히 정리정돈을 못하는 습관이나 성격의 문제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깊은 상처와 고통의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생존자들이 불필요한 물건들을 쌓아두는 경향을 보이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년간 통제당하고 가스라이팅을 통해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되고 자신의 가치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경험을 한 사람에게 아주 사소한 물건 하나하나가 마치 거친 바다 위에서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구명조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물건들은 단순한 잡동사니가 아닙니다. 한때 무자비하게 빼앗겼던 세상 속에서 자신의 안전과 정체성, 그리고 통제권을 상징하는 소중한 징표인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더 깊은 이해를 만드는 소중한 빛이 됩니다. 자, 이제 나르시시스트 학대 생존자들이 왜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지 그 마음속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통제감의 회복입니다. 누군가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송두리째 빼앗겼을 때 우리는 남아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피해자의 통제 감각을 서서히 그리고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아주 사소한 결정조차 비난의 대상이 되고 내 생각과 감정은 틀린 것이 되어버리는 환경 속에서 피해자는 점차 자기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 저명한 심리학자는 장기간의 정서적 학대가 어떤 방식으로든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절박한 욕구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많은 생존자들에게 그 통제권은 바로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물건을 소유하고 그것을 쌓아 올리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행위는 이것은 내 것이다. 누구도 이것을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고 외치는 조용한 저항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그저 쓰레기처럼 보이는 낡은 영수증으로 가득 찬 서랍, 한 번도 입지 않을 옷으로 미어터지는 옷장은 바로 내 삶에서 여전히 내가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슴 아픈 증거물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통제감은 때로 또 다른 종류의 덫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의 생존 방식에 우리를 계속 갇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통제는 과거에 빼앗긴 것들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 나갈 힘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과거에 대한 감성적 집착입니다. 때로는 버리기 가장 힘든 것이 단순한 물건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에서 살아남는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통제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기억, 감정, 심지어 존재 가치까지 의심하게 되죠. 이때 낡은 스웨터 한 벌, 어린 시절 가지고 놀던 낡은 인형, 손때 묻은 책 한 권은 단순한 사물을 넘어섭니다. 그것들은 내가 안전하다고 느꼈던, 행복했다고 믿었던, 혹은 온전히 나 자신이었던 과거의 시간으로 우리를 연결해주는 다이 됩니다. 트라우마 전문가들은 정신적 외상이 사람들을 자신의 정체성으로부터 단절시키고 한때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증명해줄 유형의 증거들을 찾아 헤매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록 낡은 인형의 솜이 다 빠져나가고 있더라도 그것을 버리는 것은 마치 내 과거의 한 페이지를 영원히 지워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정 문화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오래된 물건에는 단순한 기능을 넘어 우리의 시간과 감정, 즉 정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과거에 대한 집착이 오래된 상처를 계속 덧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더 이상 낡은 물건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결핍에 대한 깊은 두려움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정서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종종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해자가 모든 돈을 통제하고 생필품을 사기 위해 애원하게 만들거나 단돈 100원을 쓰는 것조차 사사건건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경험은 나는 결코 충분히 가질 수 없을 거야 라는 깊은 두려움을 마음속에 뿌리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음식이든 옷이든 혹은 온갖 잡동사니든 물건을 비축하는 행위는 그 두려움에 맞서는 생존 방식이 됩니다. 만약 내가 여분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 내가 충분히 쌓아두었다면 그 누구도 다시는 나를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 수 없을 테니까요. 이는 마치 전쟁 직후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을 겪으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작은 물건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못했던 그 마음과도 닮아 있습니다. 비닐봉지를 가득 모아둔 서랍, 유통기한이 지난 쿠폰 뭉치들은 단순한 잡동사니가 아니라 불안한 세상에 맞서기 위한 나만의 안전망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물건을 더 많이 쌓을수록 우리는 생존 모드라는 정신적 감옥에 더 깊이 갇히게 됩니다. 안전함을 느끼는 대신 과거의 결핍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 아래에 파묻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되죠. 진정한 안정감은 물건을 비축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자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믿으며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무가치함에 대한 보상 심리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지속적으로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그 텅 빈 마음을 채울 무언가를 외부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우리의 자존감을 조각조각 해체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결함이 있으며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물건을 모으는 행위가 시작됩니다. 만약 좋은 물건을 갖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치심을 당했다면 비싼 옷이나 최신 기기, 심지어 절대 읽지 않을 책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두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 물건들이 진정한 행복을 주지 않더라도 그것들은 내가 가해자가 말했던 것처럼 못난 사람이 아니라는 물리적인 증거가 되어줍니다. 문제는 그 어떤 물건도 자존감이 있어야 할 자리를 채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모으면 모을수록 상처를 치유하기보다는 고통을 덮어두고 있다는 느낌만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당신은 처음부터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단지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당신이 그렇게 믿도록 만들었을 뿐입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을 버리는 행위는 당신의 가치가 소유물에서 비롯된다는 거짓된 믿음을 함께 벗어던지는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물건을 통한 감정적 마비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겪고 나면 마음속의 감정들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져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통, 분노, 슬픔과 같은 감정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은 너무나 버겁게 느껴집니다. 바로 이때 물건을 모으는 행위가 일종의 도피처가 됩니다. 고통스러운 감정들과 씨름하는 대신 우리는 물건에 집중합니다. 옷더미를 정리하고 장식품을 수집하고 끊임없이 공간을 재배치하는 행위는 고통스러운 내면에서 벗어나 다른 곳에 집중할 거리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물건을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는 더 갇혀 있다고 느끼게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어느새 그 자체가 새로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버리는 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한 트라우마 심리학자는 물건을 쌓는 행위가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을 직시하지 못하도록 계속 바쁘게 만드는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분명히 실제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치유 능력 또한 실제합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물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자신의 상처를 마침내 마주하고 보듬어줄 용기를 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6번째 이유는 버리는 것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아주 사소한 결정조차 도덕적 위기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데 능숙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들이 준 아주 작은 선물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조건화는 무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물건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버리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일처럼 느껴져서 끌어안고 살게 됩니다. 버리는 행위가 마치 그 물건을 준 사람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짐을 평생 짊어질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간직하고 있느냐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버린다는 것은 당신이 감사할 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자유를 선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치유는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당신의 공간, 당신의 규칙, 그리고 당신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이유는 소유를 안정감과 혼동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마치 정서적 지진 속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순간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다가도 다음 순간 당신의 세상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가해자가 언제 폭발할지, 언제 사랑이 잔인함으로 변할지, 언제 안정이란 것이 산산조각 날지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트라우마와 회복에 대해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장기간의 정서적 혼돈을 경험한 사람들이 거짓된 안정감을 만들기 위한 대처 방식을 개발한다고 설명합니다.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바로 그 대처 방식 중 하나입니다. 서류 더미든 입지 않는 옷이든 온갖 잡동사니든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 맞서 요새를 짓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내 삶의 무언가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위안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물건도 당신에게서 빼앗아 간 진정한 안정감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안정은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닥쳐도 이제는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청소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의 과정 그 자체입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 생존자들에게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무작위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간 빼앗겼던 안정과 통제감을 되찾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안전은 물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 누군가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옵니다. 진정한 치유는 생존자들이 자신의 힘을 되찾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내려갈 때 일어납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를 버리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세요. 물건을 비우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곧 자유를 향한 위대한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상처받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이해의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풍경을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의 방이나 집이 발 디딜 틈 없이 물건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그것을 단순히 정리정돈을 못하는 습관이나 성격의 문제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깊은 상처와 고통의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생존자들이 불필요한 물건들을 쌓아두는 경향을 보이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년간 통제당하고 가스라이팅을 통해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되고 자신의 가치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경험을 한 사람에게 아주 사소한 물건 하나하나가 마치 거친 바다 위에서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구명조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물건들은 단순한 잡동사니가 아닙니다. 한때 무자비하게 빼앗겼던 세상 속에서 자신의 안전과 정체성, 그리고 통제권을 상징하는 소중한 징표인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더 깊은 이해를 만드는 소중한 빛이 됩니다. 자, 이제 나르시시스트 학대 생존자들이 왜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지 그 마음속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통제감의 회복입니다. 누군가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송두리째 빼앗겼을 때 우리는 남아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피해자의 통제 감각을 서서히 그리고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아주 사소한 결정조차 비난의 대상이 되고 내 생각과 감정은 틀린 것이 되어버리는 환경 속에서 피해자는 점차 자기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 저명한 심리학자는 장기간의 정서적 학대가 어떤 방식으로든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절박한 욕구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많은 생존자들에게 그 통제권은 바로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물건을 소유하고 그것을 쌓아 올리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행위는 이것은 내 것이다. 누구도 이것을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고 외치는 조용한 저항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그저 쓰레기처럼 보이는 낡은 영수증으로 가득 찬 서랍, 한 번도 입지 않을 옷으로 미어터지는 옷장은 바로 내 삶에서 여전히 내가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슴 아픈 증거물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통제감은 때로 또 다른 종류의 덫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의 생존 방식에 우리를 계속 갇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통제는 과거에 빼앗긴 것들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 나갈 힘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과거에 대한 감성적 집착입니다. 때로는 버리기 가장 힘든 것이 단순한 물건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에서 살아남는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통제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기억, 감정, 심지어 존재 가치까지 의심하게 되죠. 이때 낡은 스웨터 한 벌, 어린 시절 가지고 놀던 낡은 인형, 손때 묻은 책 한 권은 단순한 사물을 넘어섭니다. 그것들은 내가 안전하다고 느꼈던, 행복했다고 믿었던, 혹은 온전히 나 자신이었던 과거의 시간으로 우리를 연결해주는 다이 됩니다. 트라우마 전문가들은 정신적 외상이 사람들을 자신의 정체성으로부터 단절시키고 한때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증명해줄 유형의 증거들을 찾아 헤매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록 낡은 인형의 솜이 다 빠져나가고 있더라도 그것을 버리는 것은 마치 내 과거의 한 페이지를 영원히 지워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정 문화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오래된 물건에는 단순한 기능을 넘어 우리의 시간과 감정, 즉 정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과거에 대한 집착이 오래된 상처를 계속 덧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더 이상 낡은 물건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결핍에 대한 깊은 두려움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정서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종종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해자가 모든 돈을 통제하고 생필품을 사기 위해 애원하게 만들거나 단돈 100원을 쓰는 것조차 사사건건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경험은 나는 결코 충분히 가질 수 없을 거야 라는 깊은 두려움을 마음속에 뿌리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음식이든 옷이든 혹은 온갖 잡동사니든 물건을 비축하는 행위는 그 두려움에 맞서는 생존 방식이 됩니다. 만약 내가 여분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 내가 충분히 쌓아두었다면 그 누구도 다시는 나를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 수 없을 테니까요. 이는 마치 전쟁 직후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을 겪으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작은 물건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못했던 그 마음과도 닮아 있습니다. 비닐봉지를 가득 모아둔 서랍, 유통기한이 지난 쿠폰 뭉치들은 단순한 잡동사니가 아니라 불안한 세상에 맞서기 위한 나만의 안전망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물건을 더 많이 쌓을수록 우리는 생존 모드라는 정신적 감옥에 더 깊이 갇히게 됩니다. 안전함을 느끼는 대신 과거의 결핍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 아래에 파묻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되죠. 진정한 안정감은 물건을 비축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자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믿으며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무가치함에 대한 보상 심리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지속적으로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그 텅 빈 마음을 채울 무언가를 외부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우리의 자존감을 조각조각 해체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결함이 있으며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물건을 모으는 행위가 시작됩니다. 만약 좋은 물건을 갖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치심을 당했다면 비싼 옷이나 최신 기기, 심지어 절대 읽지 않을 책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두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 물건들이 진정한 행복을 주지 않더라도 그것들은 내가 가해자가 말했던 것처럼 못난 사람이 아니라는 물리적인 증거가 되어줍니다. 문제는 그 어떤 물건도 자존감이 있어야 할 자리를 채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모으면 모을수록 상처를 치유하기보다는 고통을 덮어두고 있다는 느낌만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당신은 처음부터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단지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당신이 그렇게 믿도록 만들었을 뿐입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을 버리는 행위는 당신의 가치가 소유물에서 비롯된다는 거짓된 믿음을 함께 벗어던지는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물건을 통한 감정적 마비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겪고 나면 마음속의 감정들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져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통, 분노, 슬픔과 같은 감정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은 너무나 버겁게 느껴집니다. 바로 이때 물건을 모으는 행위가 일종의 도피처가 됩니다. 고통스러운 감정들과 씨름하는 대신 우리는 물건에 집중합니다. 옷더미를 정리하고 장식품을 수집하고 끊임없이 공간을 재배치하는 행위는 고통스러운 내면에서 벗어나 다른 곳에 집중할 거리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물건을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는 더 갇혀 있다고 느끼게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어느새 그 자체가 새로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버리는 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한 트라우마 심리학자는 물건을 쌓는 행위가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을 직시하지 못하도록 계속 바쁘게 만드는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분명히 실제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치유 능력 또한 실제합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물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자신의 상처를 마침내 마주하고 보듬어줄 용기를 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6번째 이유는 버리는 것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아주 사소한 결정조차 도덕적 위기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데 능숙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들이 준 아주 작은 선물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조건화는 무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물건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버리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일처럼 느껴져서 끌어안고 살게 됩니다. 버리는 행위가 마치 그 물건을 준 사람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짐을 평생 짊어질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간직하고 있느냐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버린다는 것은 당신이 감사할 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자유를 선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치유는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당신의 공간, 당신의 규칙, 그리고 당신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이유는 소유를 안정감과 혼동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마치 정서적 지진 속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순간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다가도 다음 순간 당신의 세상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가해자가 언제 폭발할지, 언제 사랑이 잔인함으로 변할지, 언제 안정이란 것이 산산조각 날지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트라우마와 회복에 대해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장기간의 정서적 혼돈을 경험한 사람들이 거짓된 안정감을 만들기 위한 대처 방식을 개발한다고 설명합니다.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바로 그 대처 방식 중 하나입니다. 서류 더미든 입지 않는 옷이든 온갖 잡동사니든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 맞서 요새를 짓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내 삶의 무언가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위안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물건도 당신에게서 빼앗아 간 진정한 안정감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안정은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닥쳐도 이제는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청소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의 과정 그 자체입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 생존자들에게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무작위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간 빼앗겼던 안정과 통제감을 되찾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안전은 물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 누군가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옵니다. 진정한 치유는 생존자들이 자신의 힘을 되찾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내려갈 때 일어납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를 버리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세요. 물건을 비우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곧 자유를 향한 위대한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상처받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이해의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풍경을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의 방이나 집이 발 디딜 틈 없이 물건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그것을 단순히 정리정돈을 못하는 습관이나 성격의 문제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깊은 상처와 고통의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생존자들이 불필요한 물건들을 쌓아두는 경향을 보이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년간 통제당하고 가스라이팅을 통해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되고 자신의 가치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경험을 한 사람에게 아주 사소한 물건 하나하나가 마치 거친 바다 위에서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구명조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물건들은 단순한 잡동사니가 아닙니다. 한때 무자비하게 빼앗겼던 세상 속에서 자신의 안전과 정체성, 그리고 통제권을 상징하는 소중한 징표인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더 깊은 이해를 만드는 소중한 빛이 됩니다. 자, 이제 나르시시스트 학대 생존자들이 왜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지 그 마음속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통제감의 회복입니다. 누군가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송두리째 빼앗겼을 때 우리는 남아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피해자의 통제 감각을 서서히 그리고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아주 사소한 결정조차 비난의 대상이 되고 내 생각과 감정은 틀린 것이 되어버리는 환경 속에서 피해자는 점차 자기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 저명한 심리학자는 장기간의 정서적 학대가 어떤 방식으로든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절박한 욕구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많은 생존자들에게 그 통제권은 바로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물건을 소유하고 그것을 쌓아 올리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행위는 이것은 내 것이다. 누구도 이것을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고 외치는 조용한 저항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그저 쓰레기처럼 보이는 낡은 영수증으로 가득 찬 서랍, 한 번도 입지 않을 옷으로 미어터지는 옷장은 바로 내 삶에서 여전히 내가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슴 아픈 증거물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통제감은 때로 또 다른 종류의 덫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의 생존 방식에 우리를 계속 갇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통제는 과거에 빼앗긴 것들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 나갈 힘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과거에 대한 감성적 집착입니다. 때로는 버리기 가장 힘든 것이 단순한 물건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에서 살아남는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통제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기억, 감정, 심지어 존재 가치까지 의심하게 되죠. 이때 낡은 스웨터 한 벌, 어린 시절 가지고 놀던 낡은 인형, 손때 묻은 책 한 권은 단순한 사물을 넘어섭니다. 그것들은 내가 안전하다고 느꼈던, 행복했다고 믿었던, 혹은 온전히 나 자신이었던 과거의 시간으로 우리를 연결해주는 다이 됩니다. 트라우마 전문가들은 정신적 외상이 사람들을 자신의 정체성으로부터 단절시키고 한때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증명해줄 유형의 증거들을 찾아 헤매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록 낡은 인형의 솜이 다 빠져나가고 있더라도
그것을 버리는 것은 마치 내 과거의 한 페이지를 영원히 지워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문화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오래된 물건에는 단순한 기능을 넘어 우리의 시간과 감정, 즉 정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과거에 대한 집착이 오래된 상처를 계속 덧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더 이상 낡은 물건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결핍에 대한 깊은 두려움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정서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종종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해자가 모든 돈을 통제하고 생필품을 사기 위해 애원하게 만들거나 단돈 100원을 쓰는 것조차 사사건건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경험은 나는 결코 충분히 가질 수 없을 거야 라는 깊은 두려움을 마음속에 뿌리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음식이든 옷이든 혹은 온갖 잡동사니든 물건을 비축하는 행위는 그 두려움에 맞서는 생존 방식이 됩니다. 만약 내가 여분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 내가 충분히 쌓아두었다면 그 누구도 다시는 나를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 수 없을 테니까요. 이는 마치 전쟁 직후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을 겪으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작은 물건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못했던 그 마음과도 닮아 있습니다. 비닐봉지를 가득 모아둔 서랍, 유통기한이 지난 쿠폰 뭉치들은 단순한 잡동사니가 아니라 불안한 세상에 맞서기 위한 나만의 안전망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물건을 더 많이 쌓을수록 우리는 생존 모드라는 정신적 감옥에 더 깊이 갇히게 됩니다. 안전함을 느끼는 대신 과거의 결핍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 아래에 파묻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되죠. 진정한 안정감은 물건을 비축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자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믿으며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무가치함에 대한 보상 심리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지속적으로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그 텅 빈 마음을 채울 무언가를 외부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우리의 자존감을 조각조각 해체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결함이 있으며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물건을 모으는 행위가 시작됩니다. 만약 좋은 물건을 갖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치심을 당했다면 비싼 옷이나 최신 기기, 심지어 절대 읽지 않을 책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두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 물건들이 진정한 행복을 주지 않더라도 그것들은 내가 가해자가 말했던 것처럼 못난 사람이 아니라는 물리적인 증거가 되어줍니다. 문제는 그 어떤 물건도 자존감이 있어야 할 자리를 채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모으면 모을수록 상처를 치유하기보다는 고통을 덮어두고 있다는 느낌만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당신은 처음부터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단지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당신이 그렇게 믿도록 만들었을 뿐입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을 버리는 행위는 당신의 가치가 소유물에서 비롯된다는 거짓된 믿음을 함께 벗어던지는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물건을 통한 감정적 마비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겪고 나면 마음속의 감정들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져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통, 분노, 슬픔과 같은 감정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은 너무나 버겁게 느껴집니다. 바로 이때 물건을 모으는 행위가 일종의 도피처가 됩니다. 고통스러운 감정들과 씨름하는 대신 우리는 물건에 집중합니다. 옷더미를 정리하고 장식품을 수집하고 끊임없이 공간을 재배치하는 행위는
고통스러운 내면에서 벗어나 다른 곳에 집중할 거리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물건을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는 더 갇혀 있다고 느끼게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어느새 그 자체가 새로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버리는 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한 트라우마 심리학자는 물건을 쌓는 행위가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을 직시하지 못하도록 계속 바쁘게 만드는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분명히 실제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치유 능력 또한 실제합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물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자신의 상처를 마침내 마주하고 보듬어줄 용기를 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6번째 이유는 버리는 것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아주 사소한 결정조차 도덕적 위기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데 능숙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들이 준 아주 작은 선물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조건화는 무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물건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버리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일처럼 느껴져서 끌어안고 살게 됩니다. 버리는 행위가 마치 그 물건을 준 사람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짐을 평생 짊어질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간직하고 있느냐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버린다는 것은 당신이 감사할 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자유를 선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치유는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당신의 공간, 당신의 규칙, 그리고 당신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이유는 소유를 안정감과 혼동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마치 정서적 지진 속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순간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다가도 다음 순간 당신의 세상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가해자가 언제 폭발할지, 언제 사랑이 잔인함으로 변할지, 언제 안정이란 것이 산산조각 날지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트라우마와 회복에 대해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장기간의 정서적 혼돈을 경험한 사람들이 거짓된 안정감을 만들기 위한 대처 방식을 개발한다고 설명합니다.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바로 그 대처 방식 중 하나입니다. 서류 더미든 입지 않는 옷이든 온갖 잡동사니든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 맞서 요새를 짓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내 삶의 무언가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위안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물건도 당신에게서 빼앗아 간 진정한 안정감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안정은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닥쳐도 이제는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청소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의 과정 그 자체입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 생존자들에게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무작위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간 빼앗겼던 안정과 통제감을 되찾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안전은 물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 누군가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옵니다. 진정한 치유는 생존자들이 자신의 힘을 되찾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내려갈 때 일어납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를 버리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세요. 물건을 비우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곧 자유를 향한 위대한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상처받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이해의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풍경을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의 방이나 집이 발 디딜 틈 없이 물건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그것을 단순히 정리정돈을 못하는 습관이나 성격의 문제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깊은 상처와 고통의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생존자들이 불필요한 물건들을 쌓아두는 경향을 보이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년간 통제당하고 가스라이팅을 통해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되고 자신의 가치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경험을 한 사람에게 아주 사소한 물건 하나하나가 마치 거친 바다 위에서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구명조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물건들은 단순한 잡동사니가 아닙니다. 한때 무자비하게 빼앗겼던 세상 속에서 자신의 안전과 정체성, 그리고 통제권을 상징하는 소중한 징표인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더 깊은 이해를 만드는 소중한 빛이 됩니다. 자, 이제 나르시시스트 학대 생존자들이 왜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지 그 마음속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통제감의 회복입니다. 누군가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송두리째 빼앗겼을 때 우리는 남아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피해자의 통제 감각을 서서히 그리고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아주 사소한 결정조차 비난의 대상이 되고 내 생각과 감정은 틀린 것이 되어버리는 환경 속에서 피해자는 점차 자기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 저명한 심리학자는 장기간의 정서적 학대가 어떤 방식으로든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절박한 욕구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많은 생존자들에게 그 통제권은 바로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물건을 소유하고 그것을 쌓아 올리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행위는 이것은 내 것이다. 누구도 이것을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고 외치는 조용한 저항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그저 쓰레기처럼 보이는 낡은 영수증으로 가득 찬 서랍, 한 번도 입지 않을 옷으로 미어터지는 옷장은 바로 내 삶에서 여전히 내가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슴 아픈 증거물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통제감은 때로 또 다른 종류의 덫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의 생존 방식에 우리를 계속 갇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통제는 과거에 빼앗긴 것들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 나갈 힘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과거에 대한 감성적 집착입니다. 때로는 버리기 가장 힘든 것이 단순한 물건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에서 살아남는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통제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기억, 감정, 심지어 존재 가치까지 의심하게 되죠. 이때 낡은 스웨터 한 벌, 어린 시절 가지고 놀던 낡은 인형, 손때 묻은 책 한 권은 단순한 사물을 넘어섭니다. 그것들은 내가 안전하다고 느꼈던, 행복했다고 믿었던, 혹은 온전히 나 자신이었던 과거의 시간으로 우리를 연결해주는 다이 됩니다. 트라우마 전문가들은 정신적 외상이 사람들을 자신의 정체성으로부터 단절시키고 한때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증명해줄 유형의 증거들을 찾아 헤매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록 낡은 인형의 솜이 다 빠져나가고 있더라도 그것을 버리는 것은 마치 내 과거의 한 페이지를 영원히 지워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문화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오래된 물건에는 단순한 기능을 넘어 우리의 시간과 감정, 즉 정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과거에 대한 집착이 오래된 상처를 계속 덧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더 이상 낡은 물건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결핍에 대한 깊은 두려움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정서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종종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해자가 모든 돈을 통제하고 생필품을 사기 위해 애원하게 만들거나 단돈 100원을 쓰는 것조차 사사건건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경험은 나는 결코 충분히 가질 수 없을 거야 라는 깊은 두려움을 마음속에 뿌리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음식이든 옷이든 혹은 온갖 잡동사니든 물건을 비축하는 행위는 그 두려움에 맞서는 생존 방식이 됩니다. 만약 내가 여분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 내가 충분히 쌓아두었다면 그 누구도 다시는 나를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 수 없을 테니까요. 이는 마치 전쟁 직후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을 겪으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작은 물건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못했던 그 마음과도 닮아 있습니다. 비닐봉지를 가득 모아둔 서랍, 유통기한이 지난 쿠폰 뭉치들은 단순한 잡동사니가 아니라 불안한 세상에 맞서기 위한 나만의 안전망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물건을 더 많이 쌓을수록 우리는 생존 모드라는 정신적 감옥에 더 깊이 갇히게 됩니다. 안전함을 느끼는 대신 과거의 결핍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 아래에 파묻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되죠. 진정한 안정감은 물건을 비축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자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믿으며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무가치함에 대한 보상 심리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지속적으로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그 텅 빈 마음을 채울 무언가를 외부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우리의 자존감을 조각조각 해체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결함이 있으며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물건을 모으는 행위가 시작됩니다. 만약 좋은 물건을 갖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치심을 당했다면 비싼 옷이나 최신 기기, 심지어 절대 읽지 않을 책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두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 물건들이 진정한 행복을 주지 않더라도 그것들은 내가 가해자가 말했던 것처럼 못난 사람이 아니라는 물리적인 증거가 되어줍니다. 문제는 그 어떤 물건도 자존감이 있어야 할 자리를 채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모으면 모을수록 상처를 치유하기보다는 고통을 덮어두고 있다는 느낌만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당신은 처음부터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단지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당신이 그렇게 믿도록 만들었을 뿐입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을 버리는 행위는 당신의 가치가 소유물에서 비롯된다는 거짓된 믿음을 함께 벗어던지는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물건을 통한 감정적 마비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겪고 나면 마음속의 감정들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져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통, 분노, 슬픔과 같은 감정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은 너무나 버겁게 느껴집니다. 바로 이때 물건을 모으는 행위가 일종의 도피처가 됩니다. 고통스러운 감정들과 씨름하는 대신 우리는 물건에 집중합니다. 옷더미를 정리하고
장식품을 수집하고 끊임없이 공간을 재배치하는 행위는 고통스러운 내면에서 벗어나 다른 곳에 집중할 거리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물건을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는 더 갇혀 있다고 느끼게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어느새 그 자체가 새로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버리는 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한 트라우마 심리학자는 물건을 쌓는 행위가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을 직시하지 못하도록 계속 바쁘게 만드는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분명히 실제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치유 능력 또한 실제합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물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자신의 상처를 마침내 마주하고 보듬어줄 용기를 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6번째 이유는 버리는 것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아주 사소한 결정조차 도덕적 위기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데 능숙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들이 준 아주 작은 선물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조건화는 무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물건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버리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일처럼 느껴져서 끌어안고 살게 됩니다. 버리는 행위가 마치 그 물건을 준 사람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짐을 평생 짊어질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간직하고 있느냐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버린다는 것은 당신이 감사할 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자유를 선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치유는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당신의 공간, 당신의 규칙, 그리고 당신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이유는 소유를 안정감과 혼동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마치 정서적 지진 속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순간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다가도 다음 순간 당신의 세상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가해자가 언제 폭발할지, 언제 사랑이 잔인함으로 변할지, 언제 안정이란 것이 산산조각 날지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트라우마와 회복에 대해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장기간의 정서적 혼돈을 경험한 사람들이 거짓된 안정감을 만들기 위한 대처 방식을 개발한다고 설명합니다.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바로 그 대처 방식 중 하나입니다. 서류 더미든 입지 않는 옷이든 온갖 잡동산이든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 맞서 요새를 짓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내 삶의 무언가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위안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물건도 당신에게서 빼앗아 간 진정한 안정감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안정은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닥쳐도 이제는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청소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의 과정 그 자체입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 생존자들에게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무작위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간 빼앗겼던 안정과 통제감을 되찾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안전은 물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 누군가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옵니다. 진정한 치유는 생존자들이 자신의 힘을 되찾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내려갈 때 일어납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를 버리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세요. 물건을 비우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곧 자유를 향한 위대한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상처받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